국가 균형 성장은 단순히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 살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오극 3특 체제로의 재편이 추진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의회 출범에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에 2기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고. 제가 위원장 된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요. 지방시대위원회 거기는 뭐 하는데? 그렇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가 따로 활동을 해왔는데 지난 정부때 이걸 그냥 합쳤더라고요. 합쳐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국민들에게는 이름을 가지고는 뭘 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네. 균형성장과 지방 살리기 자치분권을 하는 곳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김경수 위원장에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방을,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은 너무 수도권 위주로 대한민국이 일극체제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방을, 지역을 어떻게 하면 함께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MBC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유튜버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네 인터넷에서 이런 지도 본 적 있지? 이게 서울의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야. 난 이거 보면 왜 한국을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예,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조그맣게 서울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한민국 전체가 시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서울공화국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좀 전에 그 영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은 단지 지방을 단순히 살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또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존 전략,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5극 3특입니다. 5극 3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5극 3특 말이 좀 어렵고요. 이 5극 3특이 뭔지 요즘 강연이나 설명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매년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느냐, 즉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은 참여정부 때인 2000년대 초반에는 무려 한 해 14만 명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혁신도시에 수도권에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던 2011년부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약간 많아졌던 그런 시기가 5,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는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4만 5천 명씩 몰려오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20대와 30대까지가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오고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으려면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걸 어떻게 하면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40대 이상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의 현실입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은 언론 매체나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500대 기업 중에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고요. 100대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일자리와 또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신규 벤처 창업 기업들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데 그 벤처 창업의 경우에도 7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악순환 고리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한 통로처럼 되어서 좋은 인재들은 수도권에서만 배출이 되고 그런 인재들을 찾아서 특히 미래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고리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어제 수도권 1극만이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강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전국을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강원, 전북, 제주는 3개의 특별자치도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 5극 3특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극 3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권역별로 지역도 발전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발전시키는 방향은 하나는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드는 거고요. 그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들어 나가면서 생활권도 권역별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매년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수도권으로 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일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대학이었는데, 교육이었는데 이 대학마저도 결국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 그게 5극 3특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다들 전략산업도 육성하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해봤는데 다 중복도 많고 그렇게 쪼개져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 전남권의 경우에는 강주 전남권이 육성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산업에 맞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광주 전남권에 투자를 해보겠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부울경에 투자를 해보겠냐. 자,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인재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서울에 있는 서울대 이상 가는 그런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공약이 정책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광주 전남에 전략산업 분야, 두세 개, 서너 개의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최소한 이 전략산업 분야만큼은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서울대 이상 가는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단지 교육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그 전략 분야의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할 기업들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이나 교육 과정이나 또는 강의도 기업에서 와서 직접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분야의 세계적인 스카도 이 지역에 모셔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여러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웠는데 그런 규제들을 풀어서 지역의 대학의 수준을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은 집중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번 파격적으로 지원해보자.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한번 지원해 볼 테니까 지역에 한번 투자합시다. 라고 하는 게 5급 3특의 지역 경제권 구축 전략입니다. 이렇게 경제권을 구축해도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교통입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지방에 오면 지방도시와 지방도시 간에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강주와 목포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부산과 창원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도시에 있는, 지역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은 이 지금의 격차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수도권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권역 안에서는 자기 권역 안에서는 어느 도시에서나 일자리를 찾아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철도와 전철, 거기에 연계된 버스와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권역별 생활권 구축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권과 생활권을 권역별로 구축해야만 비수도권 지역도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수도권처럼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40대 이상의 중장년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5급 3특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성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발제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전략 5급 3특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장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5급 3특이라 하면 수도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단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것이 바로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기존의 그 정책과 조금의 차별화가 있다면 정책이 좀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5급 3특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좀 더 깊이 있게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행정체제 개편이나 행정통합을 하겠다라고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동안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경제성, 그것도 경제성 그중에서도 특히 뭐 돈에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국가 전체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을 맡게 된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입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지방자치, 자치분권, 지방정부 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와 지역 발전에 대해서 20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 특히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해온 지리학자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과 그 나라 재정에 대해서 28년간 연구하고 활동을 해온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잘못하면 지방시도위원회가 여기에 그냥 자문기구처럼 의견만 제시하다 끝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처럼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내려주고 그것들을 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시스템들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에 어떤 그런 권역별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개개인한테 그냥 살림을 좀 맡겨둬야 된다. 지역의 책임성이 이전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공모사업보다도 지역이 더 무책임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잘 사는, 똑같은 형태로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답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사업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정말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역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보신 세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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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문가 세 분이 이제 각기 다른 분야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조금 긴장이 되실까요?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오늘 전문가 세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네. 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을 때 느끼셨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오신 시민 패널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 패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5극 3특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자치 분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거고요. 이어서 시민들이 질문하고 또 위원장 혹은 전문가들이 함께 대답하는 타운홀 미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극 3특에 대한 논의 시작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메가시티 전문가 진종원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위원장님께서 5극 3특 전략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쟁점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5극 3특 전략은 협약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균형성장 전략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최초의 계획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간담회를 아주 밀도 있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런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신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초강력 특별협약 방식이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제 재정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게 방향은 맞는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핵심은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어떤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정부가 그동안 막 시도별로 열심히 재정을 투자해 왔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기업들이 안 와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만들어 놓고 예산을 투자한들 그게 이제 실질적인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그 전략산업 분야에 걸맞는 기업들의 투자를 지금은 집중적으로 대통령실,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 중에도 산업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이 지금은 집중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투자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결과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책들은 뭘 할 건지, 지방정부는 뭘 할 건지, 기업은 뭘 할 건지 그 과정에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의 대학은 어떻게 할 건지 각각의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을 모아서 이런 게 꾸준히 앞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투자가 되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처음에 하겠다고는 하다가 처음 보조금 조금 주고는 시간 지나면은 또 나몰라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초강력 특별협약이라고 하는 게 이 방식 말고는 이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 뚜렷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갈 수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협의를 지금 해보면, 현장에서 협의를 해보면 지방정부도 그리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안정성, 지속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반드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5급 3특 이제 설계도를 9월 말에 발표했는데 각 부처들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44개의 국정과제를 정하는데 그 국정과제들이 다 자기 부처 사업인 거예요. 근데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그게 그냥 그 개별 부처의 사업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 하더라도 대표적인데 이게 그냥 교육부가 지역의 거점국립대학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기존의 대학 지원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균형 성장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정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다른 부처들이 전략산업 분야를 권역별로 정하고 그 권역별로 정해진 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리고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라이저 재구조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걸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칸막이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게 만드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관계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들이 다 다를 테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주고 또 책임 있게 끌고 가줘야 된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행해 나갈 것이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3개, 2개, 3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권역을 만드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권역 내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좋은 산업을 하겠다고 뭐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이제 3개죠. 전북하고 강원, 제주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어떤 지원이나 제도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된 접근법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에는 시도 간에 광주, 전남도 경쟁하고 부산, 울산, 경남도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그러니까 시도들이 다 경쟁을 합니다. 왜 경쟁하냐? 중앙부처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내놓으면 17개 시도가 다 필요하다 싶으면 다 달라들어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권역 안에 있는 시도들 간에도 경쟁을 해야만 그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는 권역별로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권역별로 협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그 권역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돼야 됩니다. 한 개를 놓고 경쟁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 권역이 발전하려고 하는 방향의 산업들을 최소한 서로 간에 역할 분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개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놓고 서로 나는 그러면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재 양성은 우리가 책임질게. 아니면 저 분야는 그러면 이쪽에서 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물류나 서비스는 우리가 맡을게. 이런 식의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일단 먹을 게 많아야죠. 먹을 걸 적게 만들어 놓고 협력해라고 하면 그게 협력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3개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따로따로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래? 이 지역들은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발전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해 갈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은 3개의 특별자치도, 여기에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그 발전 방향에 맞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재정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특별법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자치도와는 그런 자신들만의 지역에 맞는 특례들을 뭘 할 건지를 협의해 나가면서 그걸 특별법에 담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5극 3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시민들도 함께 들으셨을 텐데 우리 시민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영광에서 온 열심히 사는 청년노부 김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질문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들은 5급 3특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량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식량 산업과 같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을 어떻게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5극 3특을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역별로 산업 위주로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위주의 전략산업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권역 전체로 보자면 대도시 권역이 있고 그 권역 안에도 또 권역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또 거점 도시들이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남에서 오셨으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광주,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 목포, 순천, 광양, 여수 이런 몇 개의 거점 도시들이 있는데 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중소도시나 농산 어촌 지역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각 시군마다 따로따로 다 작은 시군들이 그 안에서 농촌도 살려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병원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러니 지역 자체가 일종의 사회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실제 그 지역에 보면은 교통도 불편하지, 그다음 아이들 교육시킬 곳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대체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아예 산부인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지역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농산어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최소한 연결되어 있는 소권역 안에서 30분 내지 1시간 대중교통 생활권 안에서 어떤 곳을 가면은 학교도 있고 병원은 특히나 병원이 중요한데 최소한 30분 이내에는 병원에서 조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곳은 1시간 이내에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권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농촌에 살아도 소득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만 지어도 소득이 보장되거나 당장 그게 힘들다면 예를 들어 농촌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소득 보장책을 통해서 농촌에 살아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한 그런 소득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권역 단위의 푸드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권역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제값받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제 권역 단위의 농업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고 살면서도 소득이 보장되는 곳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균형 발전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얼핏 듣기에는 진짜 5국 3특이 미래 성장 산업 중심으로만 일이 그렇죠. 추진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우리 농업 산업이나 다른 산업들은 소외되고 배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을 실은 텐데. 우리 김영순 농민 예. 같은 질문을 갈 때마다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5국 3특의 이 정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 정책이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졸업 학년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계속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이 지역 청년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그냥 서울대같이 그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전국에 똑같이 10개를 만드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의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거기에 연계한 HM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해운회사의 본사도 부산으로 지금 옮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HMM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소위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배후 물류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거기에 회사 법원이라든지 전문적인 기관들도 함께 오면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볼 때 내가 해양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해양 분야 일자리는 부산이 제일 많네, 부울경이 제일 많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최소한 해양 분야만큼은 서울대 이상 가는 대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와 함께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만들어 나갈 로드맵이 있냐? 우선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 중심이긴 하지만 단지 거점 국립대학만 그렇게 만들어서는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국립대학과 기술원, 사립대까지 포함된 그 권역의 대학 전체가 그 전략 산업 분야에 맞게끔 재편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 재정 지원은 바로 2026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 전체의 대학이 그 전략 산업 분야에 맞게끔 체계화되는 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국 3특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역의 대학이 그 지역의 전략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에 보고 요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저는 5국 3특 정책의 승패가 달려 있다. 정부로서는 이걸 성공시키지 않으면 다른 걸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5국 3특에 그러니까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투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연계해서 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이 청사진처럼 기업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탈향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인데요. 이번에는 이 분야 전문가이신 우리 이향수 교수님께 또 질문 많이 해오셨으니까 마이크를 이번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김경수 위원장님 5급 삼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그 비전이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뭐 그 김경수 위원장님도 아까 그 생활권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긴 했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그 혁신도시와는 조금 차별화된다. 이번에는 좀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비쳐 주셔서 사실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저희 학계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성과나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뭐 반성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돼 있고요. 근데 60분 생활권 이러면은 의견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이제 교통체계를 연결해서 교통망을 이렇게 구비하는 것 위주로 뭔가 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뭐 교육, 문화, 그다음에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망라하겠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생활권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전략이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 생활권을 논의하다 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행정 통합하고 연계해서 논의를 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행정 통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또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경험을 해보셔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정 통합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가져가실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역별로 이제 생활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권역별로 이제 생활권이 형성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결국은 대중교통망이 연결 안 되면 수도권 같은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다니기 어려운 구조로 돼서는 생활권이 하나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최소한 1시간 생활권. 근데 그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도 도로와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그것도 가능하면 기차나 철도나 전철,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버스, 그리고 이제 DRT라고 수요 응답형으로 하는 택시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대중교통을 통한 대중교통망을 연결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대중교통망만 연결하면 생활권이 만들어지냐? 저는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하죠. 정주 여건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비수도권 지역에도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수도권에 과밀로 몰려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해남에 이제 그 만들어지는 데이터 센터 같은데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SDS 직원들이 이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자고 얘기를 하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직원들 보고 가자고 얘기하면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거기서 살다가 아프면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주거는 그래도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이거고, 여기에 더해서 수도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존 같으면 해남군 혼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해남군 혼자서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대중교통망을 연결하면 그 안에서 소권역 단위로, 큰 권역 안에 소권역 단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도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권역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너 개, 몇백 개 정도의 시군을 묶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러면 훨씬 해법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들을 그 권역 단위로 풀어나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과 의료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선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의 청년들이
거주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학생들도 꽤 계시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과는 반드시 격차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나는 수도권으로 이사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화를 즐기는 건데 지역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런 공연이라든지 문화는 주말에 또는 휴가 때 수도권을 그 문화를 즐기러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유럽 방식입니다. 유럽 나라들 보면 다 지역별로 그 산업이 나눠져 있고 그 산업에 청년들이 다 취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벤츠 공장이 있는 지역이 베를린에서 가장 먼 지역이거든요.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에 있는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해요. 근데 문화는 베를린이 유럽에서 가장 힙한 문화가 지금 돼 있는데 그 베를린의 문화를 즐기러 주말에 갔다 오거나 휴가 때, 휴가는 기니까 그 베를린을 가거나 아니면 지중해를 다녀오거나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 문화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충족되지 않는 곳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갔다 오고 즐기러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그런 문화 문제도 결정적으로 문화 때문에 지역의 사람이 떠나간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들이 함께 갖춰가면 그러면 생활권이 권역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권을 만들어 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행정통합은요, 저는 당연히 행정통합 논의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행정통합은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놓고도 몇 년씩 걸립니다. 대구, 경북이 대표적인 예인데 2019년에 합의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통합 논의는 당연히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고 중앙정부도 지방시도위원회도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지만 그 논의 기다리고 앉아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광역연합이나 특별지자체 그릇을 빨리 만들어서 협력체를 만들어서 이런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행정통합을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전략으로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할 일, 그 전략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갈등이나 혹은 좀 뭐 부작용이나 뭐 우려되는 사항들은 이제 조정을 해 가는 과정이 맞다고 보신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5극 3특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그 앞으로 하실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그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총사진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5극 3특 전략이 제대로 이렇게 잘 그 집행이 되려면 지방이나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자율성이나 앞서서 우리 또 뭐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권한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의 그 조항에 그 지방의회나 혹은 지방정부 그다음에 이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그 조례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정하도록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전국의 그 지역에 있는 조례들 내용이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이제 그 이 개헌 논의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방분권형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 헌법 개정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는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법률이 있고 그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 각 부처의 부령이 있거든요. 이 부령보다도 부처의 일종의 규칙 같은 건데 그 부처의 규칙보다 지방정부의 조례가 낮은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지침을 만들면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이 효과를 나타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뭐 주택을 건축하거나 할 때 보면 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다양하게 안 돼 있고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질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주택법을 만들고 그 안에 시행령이 있고 정부 부처의 부령이 있으면 전 지방 정부들이 그 부처의 지침을 그대로 다 따라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APEC이 있었던 경주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지구로서 대단히 뛰어난 곳인데 그러면 그 경주의 특색에 맞는 주택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조례를 가지고 그 지역에 따로 정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따로 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아예 법령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의 시행령이나 부령하고 조례가 똑같은 수준이 되니까 자율적으로 부처랑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자율권이 훨씬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그리고 각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이 특색 있게 가야만 문화와 관광도 지방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방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게 이런 권한의 문제도 연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추진만 할 수 있게 되면 지방 분권 개헌은 저는 가능할 거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